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요즘 가장 뜨거운 기술이죠. 인공지능, AI. 그리고 이걸 둘러싼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빠르게 변하는 분야라서 따라가기 좀 벅차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 복잡한 기술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 EU부터 시작해서요. 미국, 중국, 또 다른 주요 나라들까지 정말 각기 다른 해법들을 찾고 있어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AI 규제라는 이 큰 그림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술 환경 전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5년 상반기 국내 벤처 투자 동향 데이터도 잠깐 볼 건데요. 이것도 AI를 둘러싼 기술 환경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EU의 AI 법안이죠.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 틀을 만들었다. 이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AI 시스템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나눠서 규제를 다르게 한다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EU의 접근법은 상당히 선도적이면서도 좀 신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2021년에 처음 초안 나왔을 때부터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서 시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동시에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만들려는 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 안에서 AI 혁신 생태계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고 또 글로벌 경쟁력은 키우려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2023년 12월에 최종 합의가 됐고 아마 2026년쯤이면 전면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위험 기반 접근법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AI는 아예 못 쓰게 하고 또 어떤 건 엄청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이런 식인가요? 네, 맞아요. EU 법안은 AI 시스템이 사회나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위험, 그 정도를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단계, 수용 불가능한 위험에 해당하는 AI는 원칙적으로 시장 출시나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완전 금지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막 조작해서 해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라던가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아니면 정부가 시민들한테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같은 거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생체 인식 기술을 막 무차별적으로 쓰는 것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요. 기본권 침해 소지가 너무 크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인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아주 엄격한 의무 조건들이 붙습니다. 고위험 AI요? 네, 예를 들면 의료기기에 쓰이는 AI, 자율주행차 같은 교통 시스템, 중요 인프라 관리, 아니면 채용이나 신용평가에 쓰는 AI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학습 데이터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요. 기술 문서를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사람이 개입해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이것도 꼭 마련해야 하고요. 사이버 보안 강화는 기본이고요. 요구사항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듣고 보니까 고위험 AI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근데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가 요즘 막 뜨고 있는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그 챗GPT 같은 모델들이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초기의 EU 초안에는 생성형 AI나 그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게 이제 챗GPT처럼 특정 목적 하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질문에 답하거나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광범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하고 좀 범용적인 AI 모델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니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새롭게 들어간 거죠. 아하, 그래서 추가가 됐군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공급자들한테도 여러 의무가 부과됩니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스템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고요. 모델이 EU 법률이나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모델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썼다면 그 데이터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와, 저작권 데이터 공개 의무요? 이건 좀 민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창작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조항입니다. 더불어서 AI가 만든 컨텐츠라는 걸 사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는 그런 투명성 의무도 포함됐고요. 야,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규제 대상에 넣은 걸 보면 EU가 AI 기술 전반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하고 규제의 틀을 짜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동안 미국은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혁신이랑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네, 맞아요. 미국의 접근 방식은 EU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2023년 10월에 나온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이 그 방향을 잘 보여주는데요. AI 기술의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확보. 이게 물론 중요한 목표긴 한데 동시에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랑 혁신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국가 안보나 경제 안보, 공공보건 및 안전에 좀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경우에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팀, 이른바 AI 레드팀을 통해서 안전성 테스트를 받도록 했어요. AI 레드팀이요? 그게 뭐죠? 그건 일종의 윤리적 해커처럼 AI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잠재적 위험을 미리 찾아서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정부가 직접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꽤 적극적인 개입인데요. 그럼 혹시 딥페이크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AI 생성 컨텐츠 때문에 생기는 허위 정보 확산 문제, 이것도 주목하고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쓰는 AI 생성 컨텐츠에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랑 표준 개발을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걸 민간 쪽에도 좀 확산시키려는 의도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SIST 산하에 미국 AI 안전연구소 USASIS를 공식 출범시킨 겁니다. 이 연구소가 앞으로 AI 시스템의 안정성 테스트 방법론이나 위험평가 기준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핵심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동원해서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한테 외국 고객이 자기네 컴퓨팅 자원을 대규모 AI 모델 훈련에 쓸 경우 이걸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와, 클라우드 업체한테 외국 고객 정보를 보고하라니요. 이건 좀 이례적인 조치 같은데요? 이게 그냥 기술 규제를 넘어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안보 위협 방지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의 첨단 AI 기술이나 인프라가 잠재적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걸 좀 차단하려는 거죠. 이처럼 미국은 전반적으로 EU처럼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산업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안보나 핵심 기술 경쟁 관련된 영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표준을 주도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이랑 안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심이 좀 엿보이죠? 미국이 혁신하고 안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 중국은 또 완전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 초기에는 개별 기술 나올 때마다 규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건 좀 단편적인 대응 아닌가요? 네, 초기에 중국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알고리즘 추천 기술이 논란이 되니까 관련 규정 만들고 딥페이크 기술 문제되니까 또 그거에 대한 관리 규정 발표하고 생성형 AI 뜨니까 다시 별도 임시 조치 내놓고 이런 식이었죠. 이런 방식은 기술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규제 체계가 좀 파편화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좀 바뀌고 있다고요? 네, 최근 들어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포괄적인 AI 법 제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이걸 보면 중국의 전략 변화를 좀 엿볼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여전히 국가 안보 수호나 사회주의 핵심 가치 강조 같은 통제적인 측면을 담고는 있지만 동시에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응용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활용을 장려하는 등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기 초안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산업 지원 내용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띄고요. 통제하면서 동시에 키우려는 이른바 병행 전략이군요. 근데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AI 서비스 하려면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점이 중국 규제의 또 다른 핵심 특징입니다. 중국 안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모델은요, 출시 전에 반드시 정부 당국에 보안 평가를 신청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이 자체 모델로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럼 자국 기업 보호 성격이 강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자국 AI 기업들을 보호하고 키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미국의 기술 견제에 맞서서 자체 AI 생태계를 키우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와, EU, 미국, 중국 정말 각자 처한 성향이나 목표에 따라서 규제 방식이 확연히 다르네요. 그럼 다른 주요 국가들은 어때요? 영국이나 일본,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은 EU의 포괄적 법안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친혁신적 AI 규제 접근이라는 정책 백서를 통해서 새로운 단일 AI 규제 기관을 만드는 대신에 기존의 분야별 규제 기관들, 예를 들면 정보보호감독기구나 금융감독 당국 같은 곳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AI 관련 이슈에 대응하도록 하는 분산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관을 새로 안 만들고요. 네, 대신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5가지 원칙, 안전, 보안, 경고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책임 거버넌스, 그리고 이의제기 시정 가능성, 이걸 제시했고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죠.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AI 안전 정상회의를 열면서 국제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연성이랑 기존 시스템 활용을 강조하는군요.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기술 강국인데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네요. 일본은 아직 AI만을 특정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리 직속으로 AI 전략회의라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주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 예를 들면 허위정보 확산이나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같은 것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 AI 기술 개발 역량을 키우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원책인가요? 예를 들어 정부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AI 연구 개발에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또 경제산업성 산하에 AI 시스템 안전성 평가랑 표준 개발을 전담할 AI 안전연구소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와 산업 진흥, 이 두 축으로 접근하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캐나다는요? 캐나다도 AI 연구 분야에서 꽤 앞서가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안 AIDA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의 특징은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해당 시스템을 설계, 개발, 운영하는 주체들한테 시스템 작동 방식, 잠재적 편향성 및 위험, 그리고 이걸 완화하기 위한 조치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익명화된 데이터를 써서 편향성을 테스트하고 완화할 의무도 부과하고요. 책임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는군요. 네. 만약 시스템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필요하면 해당 시스템 사용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둔 규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AI 규제 지형이 이렇게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격동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다양한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지 좀 짚어주시죠.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미국의 방식, 그러니까 산업 자율성을 우선 존중하고 기술 진흥에 무게를 두는 접근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게 발의돼서 상장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아, 그 법안 통과가 안 됐었죠. 네. 당시 법안의 주요 내용은 3년 단위의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 AI위원회 신설, 그리고 고위험 영역 AI 사업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부과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마련, 이런 거였는데요. 하지만 법안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 자칫 AI로 인한 피해 예방에 소홀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컸고요. 고위험 AI의 정의나 범위, 규제 수준 이런 걸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최종 입법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안 통과는 무산됐지만 AI 기술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자료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항공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AI에 대한 좀 양가적인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76%가 다가올 AI 시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업무 효율성 증대 91% 동의, 정보 접근성 향상 90%, 일상생활 편리 증진 90% 같이 기술이 가져올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정말 컸습니다. 해킹이나 오작동 같은 보안 위협 87% 우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나 노동시장 변화 85%, 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80% 이런 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특히 응답자의 61%는 현재 우리 사회가 AI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큰 기대와 깊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교차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가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EU, 미국, 중국 같은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참고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 학계, 북쪽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겠군요. 네. 특히 AI 시스템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가치로 언급되는 공정성, fairness, 책임성, 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그리고 윤리, ethics, 이른바 FATE 원칙들을 어떻게 실질적인 법과 제도 속에 녹여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논의 지점입니다. 단순히 선언적인 윤리 강령을 넘어서 좀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페이트 원칙 법제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공조와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EU의 AI 법안이 역외 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EU 시장에 진출할 때 새로운 무역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국제 규제 동향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G7 중심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나 영국 주도의 AI 안전 정상회의 같은 국제 표준 및 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나아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가교역량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잡힌 국내 규제 마련이랑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이게 모두 중요하군요. 자, 여기서 잠시 AI 기술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내 벤처 투자 동향 데이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실제 기술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상반기 국내 벤처 투자 총액은 61조 6,81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VC, 즉 벤처 캐피탈 투자는 6조 9,150억 원으로 15.1% 늘었고요. 네, 전반적인 투자 규모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른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9,810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줄었네요. 네, 국내 투자자들 자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해외 자본 유치는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이게 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나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국제적인 자본 흐름에는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런 투자 환경 변화는 결국 AI 기술 발전 속도나 반영성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규제 논의와 함께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 앞에서 세계 각국이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고 있는지, 그 배경과 특징,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EU의 촘촘한 위험 관리부터 미국의 혁신 우선주의, 중국의 통제 속 육성, 그리고 영국의 유연한 접근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해법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 규제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고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핵심 가치를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혁신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AI 기술 앞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규제가 미래에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정해진 법이나 제도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감 있는 혁신이라는 가치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규제 당국이나 거대 기업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